안녕하세요. 타사남입니다. 뉴스에서 국제유가 급락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럼 주유소 기름값도 곧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주유소에 가보면 가격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국제유가 지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WTI.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준 유종인데 미국의 경제 흐름을 보여줍니다. 둘째, 브렌트유. 런던 아이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전 세계 원유 거래의 약 70%가 이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죠. 셋째, 두바이유.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기준인데요. 사실 우리 기름값이랑 제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게 바로 이 두바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들어가시면 돼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크게 한번 출렁였는데요. 전쟁 직후 배럴당 $110가 넘던 브렌트유가 협상 소식 이후에 두세 달 새 급락해서 지금은 75에서 $80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 2026년 2월 말에 터졌어요. 석유 최고가격제 왜 만들었고 효과는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 2026년 2월 말에 터졌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폭등했고 국내 기름값도 같이 치솟았죠. 이걸 억누르려고 정부가 꺼낸 카드가 석유 최고가격제예요. 1997년 유가 완전 자유화 이후 무려 29년 만에 다시 꺼낸 거니까 꽤 큰 결단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납품하는 도매가에 상한선을 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제도는 정유사의 공급가에만 상한을 걸지 주유소가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규제하지 않거든요. 주유소가 마진을 얼마나 붙이느냐는 여전히 자유라는 거죠. 실제로 2차 시행 이후에는 주유소 판매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상한선이 올라간 만큼 주유소들도 그 여지를 채워서 가격을 올린 건데요. 최고 가격제가 오히려 가격 인상에 면죄부가 됐다는 비판 나올 만하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헝가리는 최고 가격제 종료 후 연료 판매량이 50%나 급증했고 파키스탄은 시행 직후 휘발유 가격이 66%나 뛴 적이 있습니다. 억눌렀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풍선 효과가 무섭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 제도가 없었으면 휘발유가 리터당 2,200원까지 갔을 거라고 하는데요. 단기 방어막 역할은 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10년 유가와 기름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2016년 전후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대까지 폭락한 적이 있어요. 셰일 오일 혁명으로 미국 공급이 폭발하면서 유가 전쟁이 났던 건데요. 그때 국내 휘발유도 1,300원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이후 2018년, 19년에는 60에서 $80 수준으로 안정이 됐고요. 2020년 팬데믹 때 유가가 역사적으로 폭락했다가 2021년, 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100를 넘겼습니다. 그 후 2023년에서 25년에는 60에서 $70대로 다시 안정이 됐다가 2026년 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110를 다시 돌파했죠. 여기서 패턴 하나가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가격이 빠르게 반응하는데 내릴 때는 느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디까지 흔들릴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그냥 차 기름값만, 주유값만 오르는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유가는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혈액 같은 존재거든요.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운송업, 물류업이에요. 운송비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겠죠? 그게 그대로 물건 가격에 얹힙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품, 생활용품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항공업도 유가에 극도로 민감한 업종입니다. 국제선 항공료가 출렁이는 가장 큰 원인이 유류 할증료고요. 이 석유화학업은 나프타를 쓰기 때문에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료를 만드는데 이 유가가 오르면 쓰레기 봉투, 세제, 옷값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값이 오르면 농산물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밥상 물가가 자극받습니다. 전기, 난방비도 모두 간접적으로 피할 수가 없고요. 결국 유가가 오르면 물가 전반이 들썩이고 이걸 잡기 위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고 그러면 소비가 줄고 경기가 위축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중반에서 1,020원에서 1,520원에서 1,560원 정도를 오가고 있는데요. 2026년 2월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갔었어요. 이게 기름값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사실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고환율이죠. 이 고환율과 기름값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에서 최대 1,560원 정도를 오가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7월 1일 종가 기준 1,550원을 돌파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기름값이랑 무슨 상관이냐? 사실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원유는 전 세계에서 달러로 거래가 되죠.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을 하는데 이 원화의 가치가 약해지면 같은 달러만큼 원유를 사도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환율이 1200원이면 배럴당 84,000원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같은 70달러짜리 원유가 10만 5천원이 됩니다. 국제유가는 그대로인데 수입 비용이 무려 25%나 뛰는 건데요. 지금처럼 국제유가도 높고 환율도 높으면 이중으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정부가 유류세를 내려도 국제유가가 뚝 떨어져도 왜 주유소의 가격표에는 한 박자씩 느리게 반응을 할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시차에 있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선적해서 한국까지 오는데 약 20일에서 25일이 걸리는데요. 지금 주유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기름은 약 3주에서 4주 전에 사온 원유로 만든 거라는 거죠. 오늘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고 내일 당장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재고 문제예요. 주유소들은 이미 비싸게 사놓은 기름이 탱크에 남아있거든요. 그걸 소진하기 전까지는 싸게 팔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정유사에서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이 유통구조에서 단계마다 마진을 챙기는 관행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땐 빠르게 반영해서 마진을 극대화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반영해서 기존 마진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로켓 깃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빠르게, 내려올 땐 깃털처럼 느리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최고 가격제의 한계입니다. 정유사의 공급가에만 상한이 걸려 있고 주유소의 판매가에는 규제가 따로 없다 보니 정유사가 공급가를 낮춰도 주유소가 마진을 늘려서 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리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적정 유가는 대체 얼마일까요?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지표들을 보면 대략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환율 1,500원대 중반, 또 낮아진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에너지 수입 비용의 급증 등으로 압박받는 무역 수지, 또 1인당 GDP 3만 달러 중반대의 지표를 종합을 해보면 소비자와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에서 1,700원대 정도입니다. 지금이 1,800원에서 2,000원 사이니까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는 거죠. 국제유가가 70달러 내외로 안정이 되고 환율이 1,350원에서 1,400원대까지만 내려오면 이 1,500원에서 1,600원대도 물론 좋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는 한 드라마틱한 하락은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적정 유가는 얼마 정도일까요?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표들을 보면 대략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이고 경제 성장률도 매우 낮아진 상태고요. 에너지 수입 비용의 급증으로 무역 수지가 압박을 받고 있고 1인당 GDP 3만 달러 중반대를 고려를 했을 때 소비자와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600원대에서 1,700원대 사이입니다. 지금이 1,800원에서 1,900원, 많게는 2,000원 수준이니까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는 거죠. 국제유가가 70달러 내외로 안정되고 환율이 1,350원에서 1,400원대로 내려오면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지금처럼 고환율 시대에는 드라마틱한 유가의 하락은 어렵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챙겨봐야겠죠. 첫째, 오피넷 사이트 즐겨찾기를 해두세요. 같은 동네 아니라고 해도 리터당 100에서 200원 가까이 차이가 흔하게 납니다. 둘째, 국제유가의 흐름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바이유가 오르기 시작하면 약 2주에서 3주 뒤 인상을 예상하고 미리 주유하시고요. 반대로 내리고 있다면 소량씩 채우면서 하락을 기다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셋째, 정부 지원 제도를 한번 챙겨보세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류세 인하 혜택, 또 화물차나 버스 운전자분들은 유가 연동 보조금까지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연비가 좋은 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환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유가는 언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폭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값 문제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국제정세, 환율, 세금, 유통구조, 기업의 이윤 추구까지 다 얽혀있는 문제니까요. 정부 정책이 우리 지갑에 온전히 닿으려면 이 모든 고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기름값이 민감한 시기일수록 정보 잘 챙기시고 쓸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타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